그리스 성지연구소는 특별기획으로 그리스의 성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사도 바울이 방문하신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성지연구소 소장이신 조동규 목사님께서 해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아사스.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를 지나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를 처음 선교지로 택한 그 이유, 계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드로아의 어떤 환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보이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소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작게 한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께서 막으시는 인도하심이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마게도니아 사람,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동역자들 간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더불어 누가, 이런 동역자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인정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를 처음 선교지로 선택한 그런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서로 말씀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한적한 곳, 시골, 농촌, 어촌 이런 마을보다는 행정적 중심이 있는 그런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중심의 선교에는 가장 먼저 중심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나고기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고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여기서 아고라라고 하는 말은 아기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모여든다, 중앙화되다, 집중화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모이고 물자도 모이고 문물도 모이고 하는 그런 중심 지역에 사도 바울이 관심을 늘 가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이 없을 때는 기도처가 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그 지역을 목회할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도 바울은 재방문, 직접 가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서신을 통하여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께서 길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요 길은 드라마로 가는 길에 16km 또는 17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빌립보가 있고요. 이 빌립보는 드라마에서는 21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길을 따라가셨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에그나띠아오도스라고 하는 비아 에그나띠아 길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당도했을 당시가 기원 후 49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빌립보시를 관통했는데 그 길은 그리스도 이전 2년에 이미 완공이 되어 있었던 그런 길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2년이니까 한 5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후에 가장 좋은 길을 따라서 가신 거죠. 길 따라서 복음이 들어갔고, 길 따라서 문화도 들어가고, 행정도 들어가고, 군사도 들어가고, 교통의 요충로로 알려져 있는 그런 빌립보 지역으로 길 따라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법 따라 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법이고, 또 밑에 땅에 있는 법은 로마의 법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빌립보 지역, 그 지역으로 선교 전략에 부합하게 가시고 길 따라 가시고 법 따라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계기와 사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네아폴리 바로 앞에 있는 섬 사람들이 6세기 BC에 개발해 놓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359년 BC에 아테네에서 추방을 왔던 칼리스트라토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소스 섬 사람들과 함께 개발해낸 도시가 크리니데스라 그럽니다. 크리니데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의 크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분천,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니데스 하면 샘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우물을 파서 만든 그런 샘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분천들이 그 지역에 10여 개가 있어서 그 마을의 이름을 크리니데스라고 명하게 된 거죠. 356년 BC에 그리스 북서쪽에 있는 스라키인들이 이 크리니데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암비볼리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제국의 아버지 필립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암피볼리에서 군대와 함께 크리니데스로 진격해 와서 아예 차지를 해버립니다. 크리니데스 그 지역에서 황금이 나요. 황금. 금이 많이 나고 은도 나고 철도 나고. 그게 이제 주 생산지가 빵게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해발 1956m가 되는 그 지역에서 높은 산인데, 거기에서 금 이런 것을 사실은 마케도니아가 군대를 정비하는 일에 그 돈을 쓰고 연간 1000탈란톤이라고 하는 금화, 은화 이런 것을 주조하는 주조소를 만들어 두게 됩니다. 이후에 그리스도 이전 168년 6월 22일이죠. 피드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의 그 루키우스 에밀리우스 파블로스라고 하는 이하고 안티고누스 왕조의 페리세우스 마케도니아 왕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가 또 그리스 전역이 로마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BC 42년 10월 3일과 20일 후에 열렸었던 23일 1차, 2차 빌립비 전투를 통해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케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 전쟁을 통해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31년 BC에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토스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7년 BC에 칙령을 내려서 빌립보 지역을 축성하면서
콜로니아 율리아 아우구스타 빌리피센스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빌립보로,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리틀 로마다, 작은 로마다 이렇게 불려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로마의 정신이 그곳에 이식이 되고 문화가 이식되었죠.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안토니우스의 군대 500여 명이 있었는데 그 500여 명에게 토지를 하사합니다. 그리고 상거래권을 주고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무엇보다도 로마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만들어 주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면세 정책을 그 지역에 쓰도록 허용하면서 빌립보가 융성해지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는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작은 로마다 이렇게 불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기원 후 49년으로 추정하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빌립보 지역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4, 6세기에 교회가 확장이 되고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공회당을 교회로 전용하고 바실리키 양식의 교회당을 건립하게 되고 이러면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다가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불가리아인들의 침입이 있었고, 그러면서 도시가 950년경에 쇠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53년도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면서 비잔틴 제국이 쇠잔해지고 이곳 빌립보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빌립보에 유독 로마인, 로마 시민 이런 로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왜 이 빌립보에서만 이렇게 로마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우리말로 읽으면 로마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4번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 말로 읽어보면 직접적인 언급은 3번이 나오죠. 여하튼 3번이든 4번이든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로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유독 많이 되고 있죠. 그런 거를 본다고 한다면 역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특성적으로 리틀 로마였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다. 그리고 군제가 통일된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BC 108년도에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군제를 개혁하게 됩니다. 일정한 재산을 기여해야 군대에 갈 수 있었죠. 그것을 무산 계급도 신병으로 보충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항시 군대라고 하는 것을 로마에 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단병의 전문화와 표준화를 이루고 10년여간 근무한 퇴역하는 군인들에게 토지를 하사하는,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되는데, 군단 단위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군인들이 군단장에게, 그러니까 지휘관에게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참 후인 27년도에 아우구스토스가 복무기간을 10년에서 25년으로 2.5배 확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단의 봉급이 1년에 받는 급료가 225드라크마에서 최대 많이 받는 사람들이 300드라크마를 받았는데, 이 300드라크마는 일반 병사들보다는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는 급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5드라크마나 1드라크마가 보통 그 당시에 남자 성인이 받는 일당이었어요. 하루 받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25드라크마에서 300드라크마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구스토스는 모든 초점을 황제에게로 돌리도록 만듭니다. 지휘관 중심에서 황제 중심으로, 특히 군계통으로부터 먼저 번져나가게 되고, 그 당시 군인들이 중심이 됐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전문 경찰력, 일반 경찰을 조직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는 군인들로 하여금 전문 경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대행하게 해요. 그 많은 행정관이 생겨지기 전에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일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노동력과 전문 기술의 원천이 군대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기반 시설을 건설한 게 군대를 동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는데 식민지의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일상어라고 하는 일상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 헬라어 가운데서도 끼니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코인의 헬라어가 일반적인 언어였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이 교통의 요충로로 상업과 문화가 융성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전문적인 군대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두세 가지를 소개한다면, 그 우리말 성경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보라고 번역한 그 용어 자체는 원래가 프로코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는 방향 전치사, 앞에라고 하는 말하고 꼬보라고 하는 자르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프로코피인이라고 하는 말이 된 거죠. 이거 우리말로 이제 진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군인들이 어디를 나가기 위해서 길을 닦아요. 길을 닦을 때 1km에서 100km가 있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100km를 닦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1지역, 2지역, 3지역을 나누어서 군인들과 일반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았어요. 그거를 프로코핀 했다. 그래서 잘라서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1km에서 100km까지를 쭉 연결한 것, 그것을 진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군대 용어였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코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용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잘 알려져 있는 말인데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떠나가는 것, 그것은 아날리세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방향 전치사 아나하고 리노 풀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화된 거죠. 그게 왜 군대 용어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막사를 만듭니다. 다른 말로 텐트를 만들죠. 그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끈을 늘어뜨려서 우리식으로 이제 팩 같은 거에 박아도 아니면 돌에 묶어서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 끈, 그리고 어디로 전쟁을 나아갈 때, 또 전쟁이 끝나고 짐들을 꾸릴 때 막사를 접습니다. 접기 위해서 묶었던 끈을 푸는 것, 그것을 아날리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매여 있는, 땅에 매여 있는 이 육체를 풀어내는 것, 이 군대 용어를 가져다가 사용하셨어요. 또 그 군대 용어이면서 동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 민족은
해양하고 배하고 늘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배를 접안해서 묶을 때 줄로 묶어 놓지 않습니까? 떠나가기 위해서는 줄을 풀으죠. 그래서 푸르는 것, 그것을 아날리세라고 말합니다. 그건 군대 용어이면서 동시에 그리스 사람들의 항해에서 생활의 일상적인 그런 움직임들이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아날리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가 군대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는 구성원들을 보면 본토인인 헬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인, 주둔군 로마인, 그리고 후에 본토 로마에서 또 빌립보로 보낸 퇴역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명목은 토지의 하사, 그리고 로마 정신의 재현, 문화의 재현, 승계, 이런 것들에다가 포장의 기술로 아름답게 내어놓았지만 내면적으로 가보면 황제 정치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견되는 군인들을 로마 시로부터 다른 지역의 개발 명분으로 로마에서 나가게 한 것이고, 그런 책을 많이 썼던 게 이제 클라디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축소판으로 빌립보가 섰는데, 거기에 헬라 문화가 또 융성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배경으로서 정치, 종교, 사상적인 측면에서 복음 전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런 지역이 빌립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기독교의 흔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을,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들쑤셔놓고 영혼을 진동시키는 빌립보의 성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감옥은 로마 시대의 것으로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으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장소가 우리가 보는 빌립보의 감옥입니다. 일찍이 5세기부터 사도 바울의 감옥일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하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로마의 물탱크로 쓰던 곳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다 해가지고 신자들이 그곳에 사도 바울의 그 상도 그리고 여러 가지 성화들을 그려 두었죠. 그러다가 그곳이 나중에 예배 장소가 됩니다. 그 감옥, 그곳에 우리가 가보면 우리의 영혼이 진동이 됩니다. 떨려옵니다. 그리고 옥타곤, 이게 빌립보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서 가장 초대교회 만들어진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옥타곤이라고 하는 말은 옥도라고 하는 말, 팔이라고 하는 말하고 고니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코너, 이 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옥타곤 하면 팔각이라는 말입니다. 감독교회의 완전한 단지가 옥타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 4세기, 5세기, 6세기를 보여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 모자이크가 지금 남아있어요. 이 모자이크는 1960년대에 비잔틴 고고학 교수인 스탈리아노스 벨라카니디스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발굴되었습니다. 그 모자이크가 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어요. 모자이크로 된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지역의 폴피리 감독이 그것을 지어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봉헌한 교회터가 옥타곤입니다. 그리고 연극장을 지나서
바실리키 알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서가 130m, 남북이 50m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침례소도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근데 그 침례소는 바실리카 비타에 있었던 침례소하고는 다른데, 바실리카 비타는 영구적인 침례소가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 침례소는 이동식 침례소였을 것이다, 세례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실리키 알파에서 나온 사도 바울이 가시는 곳마다 비마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강단의 원본은 그곳에 있습니다. 계단 자리는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강단이 클리코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흥미있고, 그리고 바실리키 비타가 있어요. 알파에서 이제 밑으로 시야각적으로 내려다보면 밑에 쪽에 드레클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바실리키 알파가 500년 전후로 지어져서 550년경에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직사각형 양식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우리가 통상 바실리키 양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바실리키 양식, 비타 이 양식은 돔을 만들어서 얹으려고 하는데, 얹었던 그 돔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예배 처소로 쓰여지지는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교회당이 바실리키 비타라고 하는 그런 양식의 교회당이고요. 그리고 또 바실리키 양식의 다른 교회들, 우리가 감마도 있고 엡실론도 있고 시그마 따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보면 부서진 채로 또는 일부 온전한 채로 남아있는 십자가 상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